들어가거라. 촛불 하나만 남은 방 안, 13살 소은은 손톱을 세우고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지요. 붉은 이불 위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20살 신랑 도겸은 이불을 갈라놓으며 말했지요. 오늘 나는 너를 안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구독자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똥이 트기 전부터 소은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은의 머리를 빗으며 한 말 한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얼굴을 들지 말 것, 눈을 마주치지 말 것, 시댁에서 한 번이라도 밉보이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은의 아버지는 상인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신분은 낮았지요. 이번 혼인으로 선비 집안과 이어지면 소은의 동생들도 좋은 혼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차가웠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큰절을 올릴 때 소은은 처음으로 신랑을 보았습니다. 20살 도겸은 키가 크고 얼굴은 단정했지요. 하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도겸도 소은을 보았습니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이 아이가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지요. 혼례 내내 도겸은 말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받을 때도 절을 받을 때도 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신랑이 시무룩하다는 말, 아무래도 신부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다는 말. 도겸은 듣지 않는 척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등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소리쳤지요.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가라고요. 소은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녀가 소은의 팔을 잡고 끌다시피 했지요. 복도를 걸으며 소은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 신랑이 조심해야 할 거라는 말, 너무 어려서 다칠 수도 있다는 말. 소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걸음은 느려졌고 숨은 가빠졌지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촛불 2개만 타고 있었지요. 도겸이 먼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겸이 앉으라 했지요. 소은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겸과는 3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겸이 술잔을 들어 합근주를 나누자 했습니다. 소은은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겸이 재빨리 잔을 받쳤지요. 그 순간 2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소은이 화들짝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보고 잔을 내려놓았지요. 도겸이 소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목소리였지요. 소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겸이 자신을 보라 했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촛불에 비친 소은의 얼굴. 눈은 붉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순간 깨달았지요. 지금 이 아이에게 신랑은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것을요. 도겸이 벌떡 일어나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 병풍을 세웠지요. 이쪽은 자신이 쓰고 저쪽은 소은이 쓰라 했습니다. 소은이 눈을 깜빡였지요. 오늘 밤 나는 너를 안지 않겠다. 도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소은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이 이어졌지요.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겸이 병풍 뒤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을 남기고요. 자신은 이쪽에 있을 테니까요. 소은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지요. 도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풍 너머로 들리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날 밤 도겸은 다짐했지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겠다고요. 그러나 도겸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5년 뒤 집안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똥이 트기 전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였지요. 소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풍 너머 도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지요. 소은은 허겁지겁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박씨 부인이 서 있었지요. 시집 첫날부터 늦잠이냐는 말과 함께 부엌으로 가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소은은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부엌에는 하인셋과 시녀 둘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하인 복녀가 소은을 보았지요. 새댁이 오셨다며 불을 지펴 달라 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펴본 적이 없었지요. 소은의 집에는 하인이 많았으니까요. 연기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소은이 기침을 했지요. 복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집 자제분이라 그런지 불도 못 지핀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은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나무를 더 넣고 다시 불을 붙였지만 연기만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복녀가 나서서 불을 지폈지요. 소은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눈물이 계속 났지요. 아침을 마친 뒤 박씨 부인이 소은을 불렀습니다. 바느질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지요. 소은은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헌 저고리를 내밀며 고름을 달라 했지요. 소은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의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한 땀, 두 땀 떴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요. 피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저고리를 빼앗았습니다. 피가 묻었으니 다시 하라는 말이었지요.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 저고리를 받아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바늘을 찌르지 않았지만 땀이 고르지 못했지요. 박씨 부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점심때 소은은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옆집 하인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게 새댁이라는 말, 어제 첫날 밤이었는데 신랑이 안 들었다는 말, 그럼 신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 소은은 두레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소은은 물동이를 이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건너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요. 저녁상은 따로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과 도겸은 사랑채에서 먹었고 소은은 안채에서 혼자 먹었지요. 밥을 뜨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동생들이 그리웠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겸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고 물었지요. 소은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겸이 보따리를 풀었지요. 종이와 붓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그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은이 물었지요. 글을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도 그를 알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붓을 들었지요. 먼저 소은의 이름부터 쓰자 했습니다. 자언, 작을 소의 은혜은. 소은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자로 보았지요. 도겸이 따라서 보라 했습니다. 소은이 붓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획 한 획 그었지요. 도겸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요. 소은도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시집살이, 밤에는 글공부였지요. 소은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천자문을 익히고 간단한 편지를 읽게 되었지요. 불 지피는 것도 익숙해졌고 바느질도 나아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핀잔은 줄어들었지요. 어느 날 밤 도겸이 물었습니다. 낮에 힘들지 않느냐고요. 소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밤에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이 똑똑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지요. 소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처음으로 이 집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소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배운 글이 곧 무기가 될 줄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이 소은에게 곡간 열쇠를 주었지요. 곡식 장부를 정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소은은 곡간으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를 펼쳤지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소은은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소은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쌀이 나간 날짜와 양이 맞지 않았지요. 6월 초닷새 날 쌀 5가마가 나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쏟아진 날이었지요. 소은은 기억했습니다. 곡간 문이 열리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은은 조용히 장부를 베껴 두었습니다. 다른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흔적이 여러 곳에 있었지요. 총 20가마가 넘는 쌀이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은은 창고지기 점례를 불렀습니다. 6월 초닷새 날 쌀이 나갔다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지요. 점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 못하겠다는 대답이었지요. 소은이 그날은 비가 왔고 곡간 문도 안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점례가 뒷걸음질 쳤지요. 소은이 누가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점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손만 비비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구인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쌀값을 받으러 왔다는 말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쌀값이냐고 물었지요. 사내가 석 달 전 빌려간 쌀 10가마를 아직 못 받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당황했지요. 이 집에서 쌀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내가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소은이 나섰지요. 소은이 그 증서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부를 내밀었지요. 석 달 전 그날 곡간은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왔고 곡간 지붕이 새어 문을 잠갔다고요. 사내가 소리쳤지요. 무슨 소리냐고요. 소은이 또 다른 기록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지붕을 고치러 목수가 왔다는 기록이었지요. 사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소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장도 이상하다고요. 이 집 도장은 박자 획이 하나 더 길다고요. 박씨 부인이 증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지요. 사내가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쫓아갔지요.
박 씨 부인이 소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고 물었지요. 소은은 장부를 보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날 밤 점례가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이었지요. 도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고요.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참복 나리께서 시켰다고요. 박 씨 부인이 숨을 멈췄지요. 시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우시다며 쌀을 빼돌리면 돈을 주겠다 하셨다고요. 도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얼마를 빼돌렸느냐고 물었지요. 20가마쯤 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박 씨 부인이 주저앉았지요. 도겸이 점례를 내보냈습니다. 방 안은 한참 조용했지요. 다음 날 박 씨 부인이 소은을 불렀습니다. 소은의 이름을 불렀지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소은이 눈을 크게 떴지요. 박 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은이 없었으면 이 집은 무너졌을 거라고요. 박 씨 부인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곳간과 문서함 열쇠는 소은이 관리하라는 말이었지요. 소은은 그날 짐이 아니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빛에서 경계가 사라졌지요. 그날 저녁 박 씨 부인은 소은을 사랑채로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하지만 윤참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도겸이 짐을 꾸렸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도겸이 소은을 불렀습니다. 둘은 마당 한쪽에 섰지요. 도겸이 자신이 없는 동안 집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도겸이 작은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라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했지요. 소은이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도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숙부를 조심하라고요. 윤참봉이 다시 올 것이니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이 떠났습니다. 소은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도겸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안으로 들어왔지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풍도 치워져 있었고 도겸의 이불도 개져 있었지요. 소은은 혼자 남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적막했지요. 그를 가르쳐 주던 목소리도 없었고 병풍 너머의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소은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지요. 도겸이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윤참봉이 찾아왔지요. 형님 댁 계시냐며 불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나왔지요. 윤참봉이 조카가 떠났다 들었다며 자신이 도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괜찮다고 했지요. 저희끼리 잘 지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윤참봉은 그래도 집안일은 남자가 봐야 한다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은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지요. 윤참봉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윤참봉이 박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곳간 상태를 봐야겠다고요. 박 씨 부인이 곳간은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윤참봉이 비웃듯 물었지요. 며느리가 관리한다고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요? 박 씨 부인이 소은을 불렀습니다. 숙부님께 곳간을 보여드리라고 했지요. 소은은 열쇠를 쥐고 곳간으로 갔습니다.
윤참봉이 따라왔지요. 소은의 등 뒤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지요. 꽃간문을 열자 윤참봉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쌀이 많지 않다는 말을 했지요. 소은이 작년에 흉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참봉이 장부를 보여달라 했지요. 소은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윤참봉이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도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은이 대답했지요. 도장은 주인 어른께서 가지고 가셨다고요. 윤참봉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문서함 열쇠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요. 소은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윤참봉이 소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것이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는 말을 했지요. 소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요. 윤참봉이 코웃음 쳤습니다. 과거에 붙으면 다행이지 떨어지면 몇 년은 돌아오지 못할 텐데 어쩌려냐고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소은은 곳간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겸댁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시수거른을 내쫓았다는 말도 있었고 젊은 여자가 혼자 있으니 제멋대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소은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복녀가 길어왔고 장도 하인이 보았지요. 소은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느껴졌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은은 잠에서 깼지요.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 창문이 조금 열렸지요. 소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고 있었지요. 발소리가 마당을 건넜습니다. 소은의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소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소은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삐걱. 방문이 열렸지요. 소은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누군가 방 안을 뒤지고 있었지요. 서랍이 열리는 소리, 괴짝이 열리는 소리. 소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도겸이 준 도장이 사라져 있었지요. 소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똥이 트자마자였습니다. 윤참봉이 관리 둘을 데리고 나타났지요. 큰일 났다며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놀라 나왔지요. 윤참봉이 집안 가보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되물었지요. 뭐라고요? 윤참봉이 며느리 방에 있을 거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관리들이 소은의 방으로 들이닥쳤지요. 소은은 아직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소은의 이불 밑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 안에는 도장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소리쳤지요. 이게 뭐냐고요. 윤참봉이 소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했다고요. 소은이 외쳤지요. 아니라고 자신은 훔친 적 없다고요. 윤참봉이 그럼 이게 왜 내 방에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소은이 누군가 넣어둔 것이라고 말했지요. 관리들이 소은을 끌어냈습니다. 소은의 팔이 꺾였지요. 소은은 마당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저 어린 것이 도둑이라는 말 겉은 얌전해 보이는데 속은 다르다는 말. 윤참봉이 소은 앞에 섰습니다. 도장을 훔쳐 무엇을 하려 했느냐고 물었지요. 소은이 자신은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참봉이 소리쳤지요.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다고요. 소은이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소은이 말했습니다. 매듭이 다르다고요. 보자기를 가리켰지요. 이 집안은 나비 매듭을 쓰는데 저건 올매듭이라고요. 관리가 비웃었습니다.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요. 소은이 또 말했지요. 신발 자국을 보라고요.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제 방 창밖에 발자국이 있는데 제 신은 이렇게 작다고요. 소은이 자기 신을 벗어 보였습니다. 저 발자국은 남자 것이라고 말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굳었지요. 윤참봉이 소은의 뺨을 쳤습니다. 교활하다는 말과 함께였지요. 소은이 쓰러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왔지요. 내 며느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참봉이 박씨 부인을 밀쳤지요. 정신 차리라고 이것이 도둑질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관리가 소은을 일으켰지요. 관하로 끌고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녀가 윤참봉의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라고요. 하인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윤참봉이 복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늙은 것이 헛것을 봤다고 말했지요. 복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이라고 소리쳤지요. 자신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참봉이 물었지요. 뭘 봤다는 거냐고요. 복녀가 어젯밤 누군가 담을 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복녀가 자기 눈은 멀쩡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관리들이 난처해했지요. 윤참봉이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증거는 이것의 방에서 나왔으니 관하로 끌고 가라고요. 관리들이 소은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윤참봉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소은이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지요. 소은은 새끼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졌지요. 도둑년이라고 상전 재산을 훔치다니 뻔뻔하다고요. 소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돌이 등을 맞췄고 흙이 얼굴에 튀었지요. 박씨 부인이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야유가 계속되었지요. 소은은 그저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손목이 쓰렸지만 걸었지요. 관아 형방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소은은 구석에 웅크렸지요. 벽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관리가 들어왔지요.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을 줄여주겠다고요. 소은이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관리가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나갔지요. 소은은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편 윤참봉은 관아 사또를 만났습니다.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지요. 조카 며느리를 멀리 귀양 보내달라고요.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윤참봉이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집안에 있으면 소문이 나빠질 것 아니냐고요. 사또가 은자를 받았지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윤참봉이 웃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훔친 문서로 집안 땅을 반려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동안 집은 압류해야 한다고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윤찬봉은 박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큰일이라고 소리쳤지요. 며느리가 훔친 문서로 집안 땅을 반려했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윤찬봉은 관아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은 압류될 것이라고요. 박 씨 부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지요. 윤찬봉이 법이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지요. 관아에서 소은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소은이 말했지요. 주인 없는 집은 압류할 수 없다고요.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여편네가 법을 안다고 말했지요. 소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명류 호율편에 나와 있다고 주인이 3년 이상 부재할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하다고요. 사또가 소리쳤지요. 입 닥치라고요. 형리가 소은의 뺨을 쳤습니다. 여자가 주제넘게 법을 들먹인다고 했지요. 소은이 쓰러졌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지요. 입술이 터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복녀가 몰래 형방에 찾아왔습니다. 새댁을 불렀지요. 소은이 복녀를 보았습니다. 복녀가 편지 쓸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요.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지요. 도겸 서방님께라고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위태롭다고 윤찬봉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어서 돌아와 달라고 썼습니다. 소은 올림이라고 끝맺었지요. 복녀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한양까지 전해드리겠다고 했지요. 소은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복녀가 사라진 뒤 소은은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제발 부디 무사히 전해지기를 빌었지요. 7날이 지났습니다. 윤찬봉이 관리들을 데리고 집에 나타났지요. 오늘부로 이 집은 압류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박 씨 부인이 대문을 막아섰지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관리들이 박 씨 부인을 밀쳤습니다. 박 씨 부인이 넘어졌지요. 하인들이 박 씨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관리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북소리가 울렸지요. 둥, 둥, 둥. 모두가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도겸이었지요. 어사 출두라는 외침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었지요. 윤찬봉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조카를 불렀지만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 부인이 도겸을 보고 울었지요. 도겸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고요. 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지요. 도겸이 명했습니다. 사또를 잡아오라고요. 포졸들이 움직였지요. 윤찬봉이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도겸이 물었지요.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고요. 윤찬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관아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겸이 관아로 달려갔지요.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켰지요. 도겸이 형방 문을 열었습니다. 소은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얼굴은 멍들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손은 피투성이었지요. 도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소은의 이름을 불렀지요.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방님이라고 불렀지요. 도겸이 소은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말했지요.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도겸이 소은을 업고 나왔습니다. 도겸은 사또와 윤참봉을 마당에 세웠습니다. 무슨 죄로 내 아내를 가두었느냐고 물었지요. 사또가 떨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말했지요. 도겸이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참봉이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도겸이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이 매듭 누가 묶었느냐고 물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나비 매듭을 쓰는데 이건 올매듭이라고요. 마당을 가리키며 신발 자국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 신보다 크다고요. 윤참봉이 뒷걸음질 쳤지요. 도겸이 윤참봉의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담을 넘었느냐고 물었지요. 하인이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요. 도겸이 누가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윤참봉 나리께서 시켰다고 말했지요. 윤참봉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도겸이 문서를 꺼냈지요. 숙부 이게 무엇인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또와 짜고 이 집을 빼앗으려 한 증거라고요. 사또가 주저앉았지요. 도겸이 선언했습니다. 윤참봉은 착복죄와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한다고요. 윤참봉이 조카를 불렀지요. 하지만 도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파직한다고 말했지요. 사또가 울부짖었습니다. 포졸들이 둘을 끌고 갔지요.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도겸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은 자신의 아내였다고 말했지요.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집은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소은을 끌어안았지요. 미안하다고 내가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소은은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겸이 소은을 안으로 데려갔지요. 방에 눕히고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안주인이었지요. 도겸은 벼슬이 높아졌고 집안도 일어섰습니다. 큰 기와집을 짓고 하인도 늘었지요. 소은은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했습니다. 곡간뿐 아니라 하인들 관리 손님 접대까지요. 박씨 부인은 이제 소은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은이 도겸을 불렀습니다. 도겸 서방님이라고요. 도겸이 소은을 보았지요. 소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도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소은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자신은 이제 준비되었다고요. 도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지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이 소은의 손을 잡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첫날 밤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소은은 더 이상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고
도겸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지요. 촛불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은과 도겸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지요. 큰아들 도윤이 혼인을 앞두었습니다. 신부는 14살이었지요. 집안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은은 신부가 입을 옷을 직접 지었지요. 옷을 지으며 예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첫날 밤 그 떨림과 두려움을요. 전날 밤 도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둘은 마주 앉았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신부가 너무 어리다고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첫날 밤이 두렵다고 말했지요. 도겸이 오래된 일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했지요. 도윤이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소은을 처음 만났다는 글이 보였지요. 겁에 질린 아이였다고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님도 그러셨냐고 물었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5년 기다렸다고 말했지요. 도윤이 왜 기다리셨냐고 물었습니다. 도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어른이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한 듯 했지요. 다음 날 도윤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둘로 나누었지요. 어린 신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너를 안지 않겠다.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복도에서 소은과 도겸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사랑채로 걸어갔지요. 그날 밤부터 도윤도 아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지요. 기다림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아내를 존중하는 집안이 되었지요. 도윤의 아들도 그렇게 했고 그 아들의 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 집 남자들은 다르다고 아내를 기다릴 줄 안다고요. 어느 해봄 소은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첫날 밤 이야기를요. 손자가 물었지요. 할머니 무서우셨어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무서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기다려 주셨다고요. 손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셨어요? 소은이 웃었지요. 아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되었단다. 이야기 어떠셨어요? 부족한 부분 댓글로 알려주세요.